이제 다시는 싸우지 않아도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거나 먹어라, 갈라노 자식들아. 그리고 사람 죽인 꿈이나 꿔라.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단지 내가 너무 멀리 나갔던 탓이야. 절대로 할아버지를 깨우지 마세요. 정말 대단한 곡이야. 이런 곡인 처음 봤어. 내가 마음 아파한다더라고 전해라. 안 올린 그놈들한테 내가 지고 말았어. 그놈들이 날 이겼지. 아니야, 난 운이 없어. 이제 난 운이 다 했나 봐. 내가 운을 갖고 갈게요. 자, 늙긴 했어도 이제 그런대로 무장이 된 셈이잖아. 미풍이 좀 세게 불어서 배가 곧잘 달렸다. 그는 고기의 앞머리만을 바라보기로 했다. 그러자 얼마쯤 희망이 생겼다. 희망을 버린다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심지어 그것은 죄라고까지 생각했다. 하지만 늙으니 지금은 죄에 대해선 생각하지 마라. 지금은 죄 말고도 얼마든지 생각해야 할 문제가 많다. 또한 죄가 뭔지도 난 모르겠다. 나는 죄가 뭔지도 죄라는 게 있다고 믿고 있는지도 확실치 않다. 그 고기를 죽인 건 아마 죄가 될 거야. 내가 살기 위해서 또 여러 사람에게 먹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건 죄일 거야. 그러나 그렇다면 죄가 아닌 게 없을 테지. 아무튼 지금은 죄에 대해 생각하지 말자. 이제 와서 그런 생각하기엔 너무 늦었고 또 돈을 받고 그러한 일을 해주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것에 대해 실컷 생각하라지. 고기가 고기로 태어난 것처럼 넌 어부가 되려고 태어난 거야. 베드로도 디마지오 선수의 아버지처럼 어부였어. 노인은 자신과 관련된 모든 일을 즐겨 생각했다. 노인에게는 읽을 것도 라디오도 없었기 때문에 자연히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으며 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생각했다. 너는 다만 살기 위해서라든지 팔기 위해서 고기를 죽인 것은 아니다. 다만 긍지를 위해서 또 어부이기 때문에 고기를 죽인 것이야. 너는 고기가 살아있을 때도 사랑했고 죽은 뒤에도 역시 사랑했다. 만약 진정 고기를 사랑한다면 죽이는 건 죄가 아니야. 오히려 아니 더 큰 죄악일까? 늙으니 자넨 생각이 너무 많군. 그는 소리내어 말했다. 그러나 그 덴투소 상을 죽인 건 잘한 일이야. 그놈도 너처럼 상고기를 먹고 살지. 어떤 상어들처럼 썩은 고기를 먹는 더러운 놈도 아니고 그저 걸신이 들려 돌아다니는 욕심꾸러기도 아니야. 그놈은 그런대로 멋있고 슬기도 있고 아무것도 겁내지 않는 고기지. 난 정당방위로 그 고기를 죽인 거야. 그것도 아주 멋지게 말이야. 그는 뱃전으로 몸을 굽혀 상어가 물어 뜯어 놓은 고기의 살점을 한 점 떼어냈다. 그리고 그것을 씹으면서 고기의 질과 맛을 음미했다. 그 고기는 쇠고기처럼 살이 단단하고 물이 많았으나 붉지는 않았다. 힘줄도 없었다. 시장에서 최고가로 팔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었다. 그런데 냄새가 물속으로 퍼져나가는 것만은 막을 도리가 없었다. 노인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무언가 불행한 일이 닥쳐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여전히 미풍이 불었다. 동북쪽으로 약간 방향이 바뀌는 듯 했지만 미풍이 잦아들 것 같지는 않았다. 노인은 멀리 앞을 내다보았다. 그러나 사방을 둘러보아도 돛도 선체도 배에서 올라오는 연기 같은 것조차 보이지 않았다. 날치가 뱃머리 쪽에서 뛰어올랐다가 뒤로 빠져나가 버리고 누런 해초 조각들만 무심하게 떠 있을 뿐이었다. 새 한 마리 보이지 않았다. 노인은 고물에 기대어 앉아 쉬면서 기운을 차리려고 애썼다. 이따금 마을린 고개를 씹으면서 2시간 정도를 보냈을 때였다. 노인은 쫓아오던 상어 2마리 중 앞에 놈을 보고야 말았다. 아! 노인은 큰 소리로 말했다. 그건 도저히 다른 말로 옮길 수도 없는 그런 것이다. 한 사나이의 손바닥을 못이 꿰뚫고 나무에 박힐 때 저도 모르게 내뱉는 소리가 바로 그런 소리였을 것이다. 갈라노 상어구나 하고 그는 소리쳤다. 노인은 앞선 놈 뒤에서 요요히 따라오고 있는 2번째 놈의 지느러미도 보았다. 갈색 삼각형 지느러미와 스치고 지나가는 꼬리의 동작으로 보아서 이놈들은 코가 삽같이 생긴 막 상어 종류임에 틀림없었다. 그들은 피 냄새를 맡고 흥분되어 냄새를 쫓다가 놓치고 놓쳤다간 다시 쫓곤 하면서 줄기차게 다가오고 있었다. 노인은 돛을 비끄러매고 키에 손잡이도 끼워서 고정시켰다. 그리고는 끝에 칼을 올감해 놓은 노를 쥐었다. 하지만 손이 아파서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살며시 노를 쳐들었다. 손을 풀기 위해 손가락을 가볍게 폈다 오므렸다 했다. 그는 고통을 견디어내고 또 뒤로 물러서지 않을 결심으로 2 손으로 노를 꽉 움켜쥐었다. 노인은 상어들이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제 상어의 넓적하고 평평한 삽처럼 뾰족한 머리도 보였다. 끝이 흰 넓은 가슴 지느러미도 보였다. 놈들은 상어 중에서도 가장 가증스러운 상어였다. 이런 종류의 상어는 냄새가 고약하고 산 것이나 죽은 것이나 가리지 않고 먹으며 배가 고플 땐 심지어 노든지 키든지 마구 물어뜯기까지 했다. 해면에 잠들어 있는 거북이의 다리나 발을 잘라먹는 것도 바로 이놈들이다. 배만 고프면 생선의 피냄새나 비린내가 나지 않아도 사람에게 덤벼들기도 했다. 야, 갈라노 상어야. 어서 오너라 이놈들아. 상어가 다가왔다. 그러나 아까의 마코 상어와는 행동이 좀 달랐다. 한 놈이 몸을 돌리더니 배 밑으로 들어가 버려서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그놈이 몸부림치며 고기를 물어 뜯어낼 때마다 배가 흔들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다른 한 놈은 가늘게 찢어진 눈으로 노인을 쳐다보고 있다가 반원형 주둥이를 크게 벌리며 쏜살같이 덤벼들었다. 그놈은 이미 물어뜯긴 자리를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갈색 정수리에서부터 고리 척추와 만나는 뒤통수에 이르기까지 줄이 선명하게 이어져 있었다.
노인은 노에 묶인 칼을 이용해서 그 부분을 냅다 찔렀다. 그런 다음 다시 고양이같이 생긴 상어의 누런 눈을 향해 칼을 내리꽂았다. 상어가 고개를 놓고 떨어져 나갔다. 우습게도 그놈은 죽으면서도 물어뜯은 고기를 삼키고 말았다. 그러나 나머지 다른 한 놈은 여전히 고기를 물어뜯고 있었다. 살점이 뜯겨 나갈 때마다 배가 흔들렸다. 노인은 배전을 돌려서 상어를 물 밖으로 끌어내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돛을 내려버렸다. 상어가 나타났다. 그는 기회를 놓칠세라 배전에 몸을 기대고 찔렀다. 그러나 껍질이 단단해서 살만 찢어졌을 뿐 깊이 찔린 것 같지는 않았다. 너무 힘껏 찌르느라 손뿐만 아니라 어깨까지 아파왔다. 그러나 상어는 또다시 머리를 쳐들고 쏜살같이 올라왔다. 상어의 코가 물 밖으로 나오더니 고기한테 달려들었다. 상어가 고기의 살점에 코를 박고 있을 때 노인은 평평한 정수리 한가운데를 겨냥하고 칼을 찔렀다. 계속해서 칼날을 뽑아서 다시 같은 곳을 찔렀다. 그래도 상어는 주둥이를 쳐박고 고기에 매달려 있었다. 이번엔 왼쪽 눈을 찔러보았다. 여전히 상어는 떨어지지 않았다. 이놈 이래도 안 떨어져. 노인이 최후의 일격을 가하듯 칼날로 척추골과 두개골 사이를 찔렀다. 이번엔 칼이 쉽게 들어갔다. 상어의 연골이 쪼개지는 것을 느꼈다. 노인은 노를 뒤집어 칼날을 상어의 주둥이 속으로 집어넣고 벌렸다. 상어의 입속에서 칼날을 마구 후벼대자 상어가 힘없이 떨어져 나갔다. 어서 가라, 가버려. 1마일쯤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아서 먼저 간 네 놈의 친구인지 엄만지나 만나봐라. 노인은 숨을 몰아쉬며 칼날을 닫고 노를 놓았다. 돛이 바람을 안고 있었다. 그 모양을 보면서 노인은 배의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 고기 살의 4분의 1이나 그것도 제일 맛 좋은 부분을 뜯겼구나. 노인은 소리쳤다. 차라리 이게 꿈이고 아예 고기를 잡지 않았었다면 좋으련만. 미안하다 고기야. 결국은 모든 일을 그르치고 있구나.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이제는 고기를 쳐다보기조차 싫었다. 너무 많은 피를 흘리고 물에 씻기고 불어서 고기의 색깔은 거울 뒷면의 탁한 은빛 같았다. 그래도 아직 그 줄무늬는 보였다. 이렇게까지 멀리 나오지 말 걸 그랬나 보다, 고기야. 그게 너를 위해서나 나를 위해서도 더 좋았을 텐데. 미안하다, 고기야. 하고 그는 또다시 중얼거렸다. 자, 이제는 칼이 잘 묶여져 있나 살펴보고 끊어진 데가 없나 보자. 손도 제대로 쓸 수 있게 운동을 해둬야지. 상어가 더 나타날 테니까. 노인은 노 손잡이에 칼이 잘 묶여 있는지 살펴보다가 말했다. 숫돌이 있으면 좋을 텐데 숫돌을 가지고 나왔어야 했는데.
그는 키 손잡이를 겨드랑이에 끼고는 배가 앞으로 나아가는 대로 맡겨놓고 두 손을 바닷물에 담그고 있었다. 노인은 물어뜯긴 고기에 아랫배에 대해선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았다. 상어가 덤벼들며 치받을 때마다 살점이 뜯겨 나갔을 것이고 이제는 그 고기가 바다에 모든 상어들을 다 불러들일 만큼 바다의 널찍한 길을 닦아 놓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이 고기는 한 사람이 겨우내 먹을 수도 있는 양이었는데 하고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런 생각은 하지 마라. 최대한 휴식을 취하면서 남은 고기나 지킬 수 있는 방도를 생각해 두자. 지금쯤 바다에 온통 고기 냄새가 퍼져 있을 텐데 내 손에서 나는 피비린내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게다가 내 손은 피를 많이 흘린 것도 아니야. 상처도 걱정한 만큼 큰 게 아니고 피를 흘렸으니 쥐도 나지도 않을 거야. 뭐 또 생각할 게 없을까? 그는 생각해 보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이제는 아무 생각도 말고 다음에 올 놈들이나 기다려야 한다. 정말 이것이 꿈이라면 좋겠다. 그러나 모를 일이다. 혹시 좋은 결과를 얻게 될지. 그 다음에 나타난 놈은 코가 납작한 막상어 한 마리였다. 이놈은 마치 돼지가 여물통에 덤벼들듯 달려들었다. 노인은 그놈이 고기를 물게 놔두었다가 노의 비끄러민 칼로 단 한 번에 골통을 찔렀다. 그러나 상어가 몸통을 뒤집으며 튕겨나갔기 때문에 칼날이 부러지고 말았다. 노인은 앉아서 노를 잡았다. 노인은 그 커다란 상어가 물속으로 천천히 가라앉는 모습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처음에는 살아있을 당시의 크기에서 조금 작아지고 그러다가 아주 작아지면서 천천히 가라앉는 모습을 보면 언제나 황홀하곤 했었는데 그러나 이젠 아무런 흥미도 느끼지 않았다. 아직 갈고리 때가 남아있어. 그러나 그것만으론 별 소용이 없을 거야. 그래도 아직 노가 2개에다 키 손잡이와 짤막한 몽둥이가 하나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이젠 내가 저놈들한테 당하고 마는구나 하고 그는 생각했다. 몽둥이로 생어를 때려잡기엔 내가 너무 늙었다. 하지만 나한테 노와 짧은 몽둥이, 키 손잡이가 있는 한은 끝까지 싸워볼 게다. 노인은 다시 두 손을 바닷물에 담갔다. 날은 점점 저물어 가고 있었고 바다와 하늘 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늘에는 아까보다 바람이 더 세게 일고 있었다. 곧 육지가 보였으면 하고 그는 생각했다. 자네는 지쳤군 늙으니. 정말 속속들이 지쳤어. 해가 지기 바로 직전에 상어떼가 다시 덤벼들었다. 노인은 바다에 남긴 고기의 흔적을 뒤따라오는 상어의 갈색 지느러미를 보았다. 놈들은 냄새를 찾아서 이리저리 몰리지도 않았다. 서로 나란히 헤엄치며 똑바로 배를 향해 달려왔다. 노인은 손잡이를 끼우고 돛을 비끄러매었다. 그리고 고물 밑창에서 몽둥이를 꺼냈다.
그것은 부러진 노를 약 2피트 반의 길이로 자른 노 손잡이로 만든 몽둥이였다. 손잡이가 달려있기 때문에 한 손으로라야 효과적으로 쏠 수 있었다. 노인은 그것을 오른쪽으로 꽉 쥐고는 손목 관절을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 상어들이 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둘 다 갈라노 상어였다. 첫 번째 놈이 고기를 물면 콧등이나 정수리를 겨냥하고 쳐야지 하고 그는 생각했다. 상어 두 마리가 서로 바싹 붙어왔다. 노인 가까이에 있는 상어가 고기의 은빛 나는 배에다 주둥이를 쳐박는 것을 보고 노인은 몽둥이를 높이 들고 상어의 정수리를 힘껏 내리쳤다. 몽둥이가 고무에 부딪힐 때의 느낌이 전해져 왔다. 그러나 뼈에 부딪힌 듯한 딱딱한 느낌도 들었다. 상어가 고기한테서 미끄러져 나가려 할 때 노인은 다시 한번 콧잔등을 세차게 갈겼다. 다른 한 놈은 물속으로 들락날락 하더니 주둥이를 다물고 나타났다. 상어의 주둥이 양옆으로 허옇게 살점이 삐져나온 것이 보였다. 노인은 몽둥이를 휘둘러 놈의 머리를 쳤다. 그러나 상어는 노인을 경계하면서도 다시 고깃점을 물어 뜯었다. 상어가 그 살점을 삼키려고 빠져나올 때 노인도 다시 몽둥이를 휘둘렀다. 그러나 단단한 고무 같은 곳을 내리쳤을 뿐이었다. 오너라 이놈 갈라노야. 또 한 번 달려들어 봐. 상어가 쏜살같이 달려들었다. 그 순간 노인은 고기를 문 놈의 주둥이를 몽둥이로 내리 갈겼다. 그것도 아주 호되게 될 수 있는 대로 몽둥이를 높이 쳐들었다가 내려친 것이었다. 이번엔 골통 밑바닥 뼈에 몽둥이가 닿는 것이 느껴졌다. 그래서 상어가 살점을 천천히 뜯고 떨어져 나갈 때 또 한 번 같은 곳을 후려쳤다. 노인은 상어가 또다시 덤벼드나 살펴보았지만 둘 다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다음 순간 한 마리가 빙빙 돌면서 물 위를 헤쳐오는 것이 보였다. 다른 한 마리의 지느러미는 아직 보이지 않았다. 놈들을 때려서 죽일 수 있다곤 생각하지 말아야겠다고 노인은 마음먹었다. 물론 한창 때라면 죽일 수도 있었을 테지만 하지만 두 놈 다 몹시 심한 상처를 입었으니 기분은 좋을 수 없겠지. 두 손으로 방망이를 쓸 수만 있었다면 첫 번째 놈은 확실히 죽일 수 있었을 텐데 아니 지금이라도 당장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는 완전히 고기를 외면하다시피 했다. 이미 반은 뜯겼음을 알 수 있었다. 노인이 상어와 싸우는 동안 해가 졌다. 곧 어두워지겠군. 그럼 하바나의 불빛도 보이겠지. 지금 내 위치가 너무 동쪽으로 나왔다면 낯선 해안에 불빛이라도 보일 테고 거리상으로 짐작해 보아도 해안에서 그리 멀지는 않을 텐데 라고 그는 생각했다. 하바나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걱정들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물론 그 아이만은 걱정하고 있을 거야. 그러나 그 앤 끝까지 믿고 자신을 가질 거야. 그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나는 인심 좋은 마을에서 살고 있으니까.
고기가 너무 심하게 뜯겨버려서 더 이상 고기를 상대로 말을 할 수도 없었다. 그때 문득 어떤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다. 반쪽 고기야. 너도 어엿한 고기였는데 이렇게 되고 말았구나. 내가 너무 먼 바다로 나왔던 게 실수였어. 내가 우리 둘 모두를 망쳐 놓았구나. 그래도 너하고 나하고 둘이서 꽤 많은 상어를 죽였어. 바로 너하고 나하고 말이다. 여러 놈한테 상처도 입혔고 말이야. 고기야, 넌 그동안 몇 마리나 죽였니? 네 머리에 있는 그 창날 같은 부리를 쓸데없이 달고 다닌 건 아니겠지? 노인은 고기에 관해 생각하는 것이 즐거웠다. 만일 이 고기가 지금도 자유롭게 바닷속을 헤엄치고 다니고 있다면 상어와 어떻게 싸울 것인가? 이럴 줄 알았으면 아까 상어와 싸우도록 주둥이에 맨 밧줄을 끊어버릴 걸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나 노인에게는 도끼도 칼도 없었다. 도끼나 칼을 잘라 노 손잡이에다 비끌어 맬 수만 있다면 훌륭한 무기가 될 텐데. 그러면 우리 둘이서도 얼마든지 상어하고 싸울 수 있을 텐데. 만약 한밤중에 상어가 덤벼들면 어떻게 하지? 그땐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싸우는 거야. 죽을 때까지 싸우겠어. 하고 노인은 말했다. 그러나 이제 날은 어둡고 사방 어디에도 환한 빛은 없었다. 바람이 불고 있었고 그 바람이 꾸준히 배를 끌고 가고 있을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이미 죽은 게 아닌가 하는 느낌마저 들었다. 그는 두 손을 모아주고서 손바닥을 만져보았다. 손은 아직 죽지 않아서 그저 손을 폈다 오므렸다 함으로써 희미하게 남아있는 생명의 고통을 의식할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등을 고물에 기대어 보고서야 자기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두 어깨가 그걸 말해주고 있었다. 만일 고기를 잡기만 하면 기도를 드리겠다고 약속했었는데 그는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 지쳐서 기도조차 할 수가 없다. 일단 부대를 가져다 어깨를 덮는 것이 좋겠어. 그는 고물에 누워서 키를 잡았다. 그리고 하늘이 밝아오기만 기다렸다. 고기는 아직 반이 남아있다. 요행이 앞쪽의 반이라도 가지고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나마 운이 조금은 있을 테지. 아니야. 불현듯 그는 다시 중얼거렸다. 내가 너무 멀리 나갔기 때문에 내 행운이 사라져버린 거야. 어리석은 생각은 그만둬. 정신 똑바로 차리고 키나 잡고 있도록 해. 아직 행운이 남아있는지도 모르잖아. 그는 큰 소리로 말했다. 어디 행운을 파는 곳이 있다면 지금 당장 가서 좀 샀으면 좋겠는데. 그는 또 말했다. 하지만 무엇으로 사오지? 하고 그는 자신에게 다시 반문했다. 잃어버린 작살과 부러진 칼과 못쓰게 된 두 손으로 도대체 무엇을 사올 수 있단 말인가? 살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야. 바다에서 84일이나 허송세월하는 걸로
값을 치르고 행운을 사려고 했지. 그리고 행운이 막 팔려올 것처럼 될 뻔하지 않았는가. 쓸데없는 생각은 하지 말자고 그는 생각했다. 행운이란 여러 가지 형태로 찾아오는 것인데 누가 그것을 미리 알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만 난 행운이 어떤 형태로 오든 그것을 좀 갖고 싶다. 그리고 행운이 요구하는 값을 치르고 싶다. 어서 환한 불빛이 보였으면 좋으련만. 이봐 늙은이, 자넨 한꺼번에 너무 여러 가지를 바라는군. 그러나 내가 당장 바라는 건 바로 그것이야. 노인은 좀 더 편한 자세로 키를 잡으려고 애썼다. 아픔을 느끼고 그는 자기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했다. 밤 10시쯤 되었을 때 도시의 불빛에서 반사된 빛이 보였다. 처음에는 달이 뜨기 전 하늘이 약간 밝아진 것처럼 겨우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러더니 바람이 점점 강해지고 파도가 일었다. 마침내 대양 저 건너편에 불빛이 보였다. 그는 빛의 안쪽을 향해 키를 돌리며 이제 곧 물가에 닿게 되리라고 생각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그래도 아직 안심할 수는 없다. 상어가 또다시 공격해올지도 모른다. 만약 상어가 오면 무기도 없이 캄캄한 데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노인은 온몸이 뻣뻣해지는 것을 느꼈다. 몸 구석구석이 고통스럽게 쓰라렸다. 상처와 함께 몸의 모든 긴장했던 부분이 풀어지면서 차가운 밤 공기로 인해 통증이 심해졌다. 이제 다시는 싸우지 않아도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자정께 이르러 노인은 또 싸워야만 했다. 이번엔 싸움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다. 상어가 떼를 지어 몰려왔는데 지느러미가 해면에 긋는 선과 고기한테 덤벼들 때의 인광만이 보였다. 노인은 몽둥이로 상어의 머리를 후려 갈겼다. 수시로 살점을 뜯어먹는 소리가 들렸으며 배 밑에 있는 놈이 고기를 물어뜯을 때마다 배가 흔들흔들했다. 그는 몽둥이로 어디쯤이라고 짐작되는 곳과 소리 나는 곳을 필사적으로 후려쳤다. 그러다 마침내는 몽둥이마저 빼앗기고 말았다. 그는 키에서 손잡이를 떼어냈다. 그리고 그것을 두 손으로 움켜잡고는 상어들을 몰아내기 위해 정신없이 두들겨 팼다. 그러나 상어들은 이제 뱃머리 쪽으로 몰려가더니 서로 번갈아가며 또는 한꺼번에 덤벼들어 고기의 살점을 뜯어내는 것이었다. 그들이 또 한 번 몰려오려고 한 바퀴 돌 때 노인은 바다 밑에서 고기의 살점들이 빛나는 것을 보았다. 마지막으로 한 놈이 고기를 향해서 덤벼들었다. 이제 노인은 모든 것이 끝난 것을 알았다. 그놈은 뜯기지 않는 고기 머리까지 물고 늘어졌다. 노인은 상어의 머리를 향해 키 손잡이를 휘둘렀다. 한 번, 두 번, 또 한 번 휘둘러 쳤다. 키 손잡이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노인은 내친 김에
부러진 끝으로 상어를 찔렀다. 노끝이 둔탁하게 상어의 몸통을 뚫고 들어가는 것이 느껴졌다. 끝이 뾰족한 것은 틀림없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찔렀다. 상어는 물었던 것을 놓고 맥없이 떨어져 나갔다. 그것이 몰려든 상어떼 중 마지막 놈이었다. 고기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었던 것이다. 노인은 이제 거의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입속에서 이상한 맛을 느꼈다. 그것은 구리쇠 같은 맛이었는데 갑자기 입이 달아서 잠시 겁이 났다. 그러나 양이 많지는 않았다. 그는 그것을 바다에다 뱉어버리고 나서 말했다. 이거나 먹어라, 갈라노 자식들아. 그리고 사람 죽인 꿈이나 꿔라. 노인은 마침내 자신이 완전히 지고 말았다는 것을 알았다. 배의 고물로 돌아가 살펴보았더니 부러진 손잡이 끝이 키구멍에 그런대로 맞아서 키질을 하기에 적당했다. 그는 어깨 위에 부대를 두르고 진로를 바로 잡았다. 배는 이제 아주 가볍게 달렸다. 그는 아무 생각도 느낌도 없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지나가 버렸다. 그는 어서 빨리 내항으로 돌아가기 위해 될 수 있는 대로 기민하게 배를 몰고 갔다. 잠시 후에 상어떼가 식탁에 남은 찌꺼기를 주우려는 사람처럼 다시 고기의 잔해를 향해 덤벼들었다. 그러나 노인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키를 잡는 일 외엔 이제 모든 일에 무관심해져 있었다. 무거운 짐이 없어 배가 가볍게 잘 달린다는 것을 느낄 뿐이었다. 배는 무사하다고 그는 생각했다. 배는 온전했다. 키 손잡이 이외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 키 손잡이쯤은 쉽게 바꿔달 수 있었다. 노인은 이제 조류의 안쪽으로 들어왔다고 느꼈다. 해안을 따라 늘어선 해변 불악에 불빛이 보였다. 그는 자신이 어디쯤 와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제 조금도 힘든 일이 아니었다. 역시 바람은 우리의 진실한 친구야. 그는 생각했다.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가끔 그렇지. 바다엔 우리의 친구도 있지만 적도 있다. 그리고 침대라는 것도 내 친구다. 그런데 바로 침대가 말이야. 정말 훌륭한 친구다. 내가 지쳐버렸을 땐 편안하거든. 그 침대란 놈이 얼마나 편안한 것인지 미처 몰랐었어. 그런데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지쳐버린 걸까? 그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단지 내가 너무 멀리 나갔던 탓이야. 그가 큰 목소리로 말했다. 마침내 노인의 배가 작은 항구에 들어왔을 때 테라스의 불은 이미 꺼져 있었다. 사람들도 모두 잠자리에 들었음을 알 수 있었다. 꾸준히 불던 미풍이 제법 거세졌다. 그러나 항구는 조용했다. 아무 인기척도 없었다. 그는 바위 밑 좁은 자갈밭에다 배를 댔다. 도와줄 사람도 물론 없었다.
그래서 그는 될 수 있는 대로 배를 무태 바짝 갖다 대었다. 그리고 배를 바위에 단단히 묶어 놓았다. 그는 돛대를 내리고 돛을 감아서 묶어 놓았다. 그의 행동은 민첩하고 정확했다. 그 다음 돛을 어깨에 메고 해변을 기어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제서야 그는 자신이 얼마나 필요한 상태인지를 절실히 깨달았다.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춘 채 뒤를 돌아보았다. 가로등에 반사된 불빛으로 배의 고물에 고기의 거대한 꼬리가 빳빳이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등뼈가 하얗게 노출되어 생긴 선과 주둥이가 튀어나와 있는 검은 부분이 매우 대조적이었다. 그 사이는 텅 비어있는 앙상한 모습이었다. 그는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다. 꼭대기까지 와서 그는 힘없이 넘어졌다. 돛대를 어깨에 맨 채 그대로 잠시 동안 누워 있었다. 일어나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너무 힘들어서 돛대를 어깨에 메고 앉은 채 망연히 길 쪽을 바라보았다. 고양이 한 마리가 볼일을 보러 저 멀리 길을 건너가고 있었다. 노인은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냥 그 길을 쳐다볼 뿐이었다. 이윽고 그는 돛대를 내려놓고 우선 몸부터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다시 돛대를 집어 어깨에 맨 채 걷기 시작했다. 자신의 판자집까지 가는 동안 그는 5번을 앉아서 쉬어야만 했다. 판잣집 안으로 들어가서 벽에다 돛대를 세워 놓았다. 어둠 속에서도 그는 익숙하게 물병을 찾아 물을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는 침대에 들어 누웠다. 담요를 끌어당겨 차례로 어깨와 등과 다리를 덮은 다음 신문지에 얼굴을 파묻고는 두 팔을 밖으로 쭉 뻗었다. 그리고 손바닥을 위로 편 채 그대로 잠이 들었다. 아침에 소년이 판잣집에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도 노인은 그대로 잠들어 있었다. 소년은 바람이 심해지자 노인의 판잣집이 걱정이 되어 찾아온 것이었다. 소년은 노인이 고나게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다음 순간 노인의 두 손을 보고 울기 시작했다. 소년은 커피를 가져와야겠다고 생각했다. 소년은 조용히 밖으로 나왔다. 길을 내려가면서도 소년은 내내 울었다. 여러 어부들이 노인의 배 주위에 모여서 배 곁에 묶여있는 것을 구경하고 있었다. 한 사람은 바지를 걷고 물속에 들어가서 줄자로 뼈의 골격을 재고 있었다. 하지만 소년은 그곳으로 내려가지 않았다. 벌써 가보았었기 때문이다. 어부 한 사람이 배를 점검하고 있었다. 노인은 좀 어떠시냐? 한 어부가 소리쳤다. 계속 주무시고 계세요. 하고 소년이 소리쳤다. 소년은 사람들이 자기가 울고 있는 것을 보건 말건 개의치 않았다. 절대로 할아버지를 깨우지 마세요. 코에서 꼬리까지 무려 18피트나 돼.
골격을 재고 있던 어부가 소리쳤다. 그럴 거예요. 하고 소년이 대답했다. 소년은 테라스로 가서 긴 양철통에 커피 하나 가득 달라고 청했다. 뜨겁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유와 설탕을 많이 넣어주세요. 뭐 다른 것은 필요 없니? 아니요, 나중에 뭘 드실 수 있나 알아보고요. 정말 대단한 고기야. 이런 고긴 처음 봤어. 그리고 어제 네가 잡은 2마리도 괜찮았었다. 그까지 내가 잡은 고긴 아무것도 아닌걸요. 하고 소녀는 말하다 말고 또다시 울기 시작했다. 너도 뭐 좀 마시련? 하고 주인이 물었다. 아니요. 소년이 대답했다. 대신 사람들한테 산티아고 할아버지를 귀찮게 하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곧 돌아올게요. 내가 마음 아파한다더라고 전해라. 고마워요. 소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소년은 뜨거운 커피가 든 깡통을 조심스럽게 들고 노인의 판잣집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노인이 깰 때까지 옆에 앉아 지키고 있었다. 노인은 딱 한 번 잠을 깰 듯 하더니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소년은 조용히 밖으로 나왔다. 커피가 식어버린 것이다. 그는 길을 건너 커피를 데울 나무를 얻으러 갔다. 마침내 노인이 잠에서 깨어났다. 일어나지 마세요. 하고 소년이 말했다. 우선 이걸 마시세요. 소년은 커피를 유리컵에 따랐다. 노인은 그것을 받아서 마셨다. 마놀린, 그놈들한테 내가 지고 말았어. 그놈들이 날 이겼지. 하지만 고기가 할아버지를 이긴 건 아니었어요. 저 고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 정말. 내가 놈들한테 진 건 나중의 일이야. 페드리코가 배와 고기잡이 도구를 점검하고 있어요. 고기 머린 어떻게 할까요? 페드리코더러 쪼개서 고기 덫에나 쓰라고 해. 그 창날부리는요? 갖고 싶거든 네가 가지렴. 좋아요. 정말 갖고 싶어요. 이제 그 일을 잊고 다른 계획을 세워야죠. 다들 날 찾았었니? 물론이죠. 해안 경비대와 비행기까지 날았는걸요. 하지만 바다는 너무나 크고 배는 작으니까 발견하기 어렵지. 하고 노인이 말했다. 순간 노인은 새로운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자기 자신과 바다를 상대로만 말을 하다가 진짜로 얘기를 나눌 상대가 있다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를 말이다. 그동안 네가 없어 얼마나 아쉬웠는지 모른다. 넌 뭘 좀 잡았니? 첫째 날은 1마리, 둘째 날도 1마리, 그리고 셋째 날은 2마리 잡았어요. 잘했다. 이제 우리 같이 잡으러 다녀요. 아니야, 난 운이 없어. 이제 난 운이 다 했나 봐. 아니, 운이라뇨. 하고 소년이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그렇다면 이제부턴 내가 운을 갖고 갈게요.
너희 식구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 상관없어요. 난 어제 2마리를 잡았어요. 하지만 난 아직 배울 게 많아요. 우리 이제부터 같이 나가요. 네? 좋은 작사를 하나 구해서 늘 배에 싣고 다녀야겠어. 아마 고물 포드차의 스프링 조각을 이용해서 나를 만들 수 있을 거야. 구아나바코아에 가서 갈아오면 돼. 아주 날카로워야 한다. 부러지기 쉬우니까 버려선 안 돼. 내 칼은 이미 부러졌어. 아예 칼도 하나 더 구하고 스프링도 갈아오죠. 이번 강풍이 며칠이나 갈까요? 사흘쯤, 아니, 좀 더 오래 갈지도 모르겠다. 제가 모든 걸 잘 챙겨 놓을게요. 할아버진 이제 그 손이나 잘 살피세요. 손이야 별 문제 아니야. 하지만 지난밤에 뭔가 이상한 것을 뱉었었는데 마치 가슴 속에 뭐가 깨진 것 같았어. 그것도 고치세요. 누우세요, 할아버지. 제가 깨끗한 셔츠를 갖다 드릴게요. 뭐 좀 드실 것 하고요. 그리고 내가 없는 동안에 온 신문이 있으면 아무거나 좀 가져오너라. 노인이 말했다. 난 앞으로 배울 게 많고 할아버지 뭐든지 다 가르쳐 주셔야 하니까 빨리 나으셔야 해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좀 심했지. 드실 음식과 신문을 가지고 오겠어요. 약방에 가서 손에 바를 약도 사가지고 올게요. 페드리코에게 고기머리는 그 사람이 가지라고 꼭 전해라. 네, 잊지 않겠어요. 소녀는 문 밖으로 나섰다. 그리고 달아빠진 산호암 길을 내려가면서 또다시 울었다. 그날 오후에 테라스에 관광단 일행이 도착했다. 빈 맥주 깡통들과 죽은 꼬치고기가 흩어진 사이에서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던 여인이 커다란 꼬리만 우뚝 솟은 길고 하얀 등뼈를 보았다. 마침 동풍이 불어 쉴 새 없이 큰 파도가 일고 있었고 그때마다 조류에 밀려 떠올랐다 흔들렸다 하고 있었는데 그 허연 등뼈와 꼬리는 물결과 나란히 떠올라서 출렁거리고 있었다. 저게 뭐예요? 그녀는 웨이터에게 물었다. 그녀의 손끝은 조류에 쓸려 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쓰레기에 지나지 않는 커다란 고기에 긴 등뼈를 가리키고 있었다. 티뷰륜이죠. 상어의 일종이에요. 웨이터는 그 고기에 얽힌 사연을 설명해 주려고 했다. 상어가 저렇게 멋있고 아름답게 생긴 꼬리를 가지고 있는 줄 몰랐는데요. 나도 몰랐어. 부인의 동행인 남자가 대답했다. 그때 길 저쪽의 오두막 속에서는 노인이 또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고 있었다. 그는 아직도 얼굴을 파묻고 엎드려 잠들어 있었다. 소년이 그 곁에 앉아 잠자는 노인을 지켜보고 있었다. 노인은 사자 꿈을 꾸고 있었다.